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흡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평등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채로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젠더 폭력을 조장하는지 한국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아프게 지적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나 합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조속히 협상단을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이후 밝히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초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은 일상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데 이어 공단 이사장이 이례적으로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사장의 단식은 일단 중단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현장을 취재한 PD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과 택배업체, 택배노조,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협상.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민간 택배회사 측과는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을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들의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완전히 떼어내기로 한 겁니다. 대신 이 추가 비용을 수수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는 데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배송 물량 감축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택배 과로사 대책위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앞서 타협한 사회적 합의안의 핵심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분류인력 추가 투입과 그에 따른 분류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것이고요. 민간 택배업체들은 잠정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분류 인력과 분류 장비 투입에 따른 택배비 추가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택배업체들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올리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될 건지.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분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정책으로 주택 문제 해결에 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 당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 청년 재난 시대를 맞아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반성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겠다며 이미 밝힌 누구나 집 정책은 주택 문제 해결에 혁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합리적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면담한 이준석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다만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는 부동산 정책 사과는 없이 공급 만능주의로 태세 전환을 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누구나 집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제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지만 종부세 개편안과 탈당 권유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버티기 등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현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당 의지를 확인하고 실무 협상단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당의 방식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나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공식 예방했습니다. 대표 당선 이튿날 동네에서 비공식으로 만난 뒤 두 번째 접촉입니다. 축하와 덕담이 오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선이 저는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같은 꿈을 꿨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자는 그랬던 시절. 다만 오랜 기간 쌓인 앙금까지 해소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오세훈 당시 후보편에서 안 대표를 집중 공격했고, 과거 함께 바른미래당에 적을 두던 시절에도 비속어를 쓰며 평가절하하는 등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 대표는 둘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저랑 안 대표랑 사적으로도 이렇게 만나 뵙고 서로 간에 이렇게 유대를 다졌지만은 저희들은 원래 같은 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도자 간에는 오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야권 통합을 위해 사적 감정은 묻어두더라도 합당 방식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로울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당은 흡수 합당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 맞고, 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모두 핵심 단어로 포함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일단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 뒤 합당 논의에 나설 실무팀을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돌풍에 비유되는 이준석 대표에 비해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합당 논의가 이전과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견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을 2명이나 두고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방명록도 공개됐는데요. 윤 전 총장은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연 김대중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평선을 연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당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평을 연다고 하지 지평선을 연다고 하지 않는다며 언어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따르면 지평은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지평선은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을 뜻합니다. 성찰이라는 단어 역시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성찰 대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뜻의 통찰이라는 단어를 써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명록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빼놓을 수 없죠. 안 대표는 지난해 현충원을 찾아 박명록을 작성하며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썼다가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민국을 대한민굴로 썼다가 리을을 기역으로 바로잡아 쓰기도 했고요. 또 국건희를 국건이로, 깊이를 깊이로 쓰며 맞춤법의 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대선 주자로 부상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충원을 방문해 박명록을 쓰며 커닝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반 전 총장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냅니다. 바로 박명록에 쓸 내용을 컴퓨터로 적어 프린트해 왔는데요. 당시 반 전 총장이 미리 준비한 쪽지를 보고 옮겨 쓰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 박명록에 멸사봉공이라는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즉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쓴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사로울 사를 죽을 사로서 박명록을 새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입담으로 실수가 아니었다 항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죽음으로써 한글을 했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썼는데 다시 쓰라고 했어요. 네, 최근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 박명록을 통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박명록 비록 짧은 글이지만 정치인들의 철학과 소신을 엿볼 수 있죠. 작은 실수가 때로는 인간적인 면모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자칫 얕은 사고의 수준을 드러내 정치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변화 그리고 청년의 방점을 찍었는데 야권에서는 총론이 있는데 강론은 없었다라고 또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임시국회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로서 송영길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를 했는데 네. 연설을 했는데 한번 일단 먼저 듣고 오죠. 예.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 민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성하고 변화하자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정 세력이라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친문의 어떤 핵심 세력을 그렇죠. 말하는 거겠죠. 네네. 그다음에 내로남불도 글쎄요, 민주당이 내로남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로남불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맞습니다.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다 해버린 거죠. 예. 강력한 반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 지지층을 특정 세력 폄훼한 느낌이 있고요. 국민 눈높이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예.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기존의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마 조만간 대권 도전에 나설 것 같은데 예. 집토끼가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집토끼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지도부,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는 계속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방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바람과 맞서려고 지금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확 눈에 이제 들어오던 것은 청년 특임 장관 맞습니다. 이거 제안하겠다. 네.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 얘기인데 뭐 2030 세대를 겨냥한 네.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발 청년 정치 또 청년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예. 민주당은 지금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보이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숙제를 상대적으로 또 끌어안게 된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방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뾰족한 답이 안 나왔지만 대선 기획단의 단장을 그러면 이준석급 청년으로 앉힐 것이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에 가물어늘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청년 특임 장관제를 신설하겠다. 사실 과거의 특임 장관은요, 우리가 흔히 무임소 장관, 그러니까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예.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부처는 없지만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에게 정책 제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장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예. 이재호 특임 장관이 상당히 친이계 좌장 역할을 하면서 옥상옥이다. 꽤 권한을 이제 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특임 장관은 특이한 경우인데 청년 특임 장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누가 청년 특임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회에 또 파괴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러한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 좀 낯설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은 소년으로 갔다 청소년으로 갔다 바로 노년으로 네. 넘어가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네.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하고. 예, 청소년 문제를 또 나눠 갖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예. 그럼 그렇다 치고 여당에 대한 이제 스스로의 반성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공격과 압박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할 거면 뭐 네. 제대로 해야지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압박인데 말이죠. 이 압박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했고요.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고 12명을 2명 비례대표 출당, 나머지 탈당 권유, 1명씩 설득하겠다는 거죠. 네. 7명 정도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건 송 대표가 관철시킬 것 같고 지금 이제 나머지 비교섭 단체 야당들도 다 전수조사 의뢰했는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거절당하고 국민권익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전현희 위원장이 예. 자, 직무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민감한 사안이 됐다가 직무 회피를 하기로 했어요. 예. 민주당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똑같이 대우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아직 미제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또 치켜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달라 이런 덕담의 당부도 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 국회의원이 여야를 망라해서 모두 다 밝히자 이런 공세를 편 거기 때문에 또 이 야당의 반응을 기다려볼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사정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당 네. 대표께서는 이제 국회 연설을 하셨는데 당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대권 주자들끼리 네. 신경전이 계속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를 언제로 잡을 거냐, 뽑는 시기를. 네. 그다음에 방식은 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장사 얘기가 나왔고 네. 약장사처럼 굴면 안 된다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취급하느냐. 네. 이게 동료들끼리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얘기였죠. 예. 가짜 약장수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은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원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런 입장인데 가짜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 옛날에 이거 저희가 이거는 그냥 사적으로 예. 친구들끼리 약 팔지 마라. 아,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예. 이제 관용어가 있잖아요. 비속어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비속어를 좀 쓴 셈이 돼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상당히 반발했어요. 이 품격 없는 언어다. 그리고 또 인간을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좋지 않은 표현이다. 대선 승리를 위한 충정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경선 연기를 두고 조금은 이제 대권 주자 간의 표현이 예. 격해지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예. 감정의 골이 건드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당 지도부가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선 연기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권 주자들은 다 당에서 결정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있으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거지만 또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대권 도전을 한 또 일부 소수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원칙대로 하자. 정책 승부가 중요하지 시기 가지고 논하지 말자인데 나머지 대권 주자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 지도부가 사실은 지금 7월부터는 이 당내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가짜 약장수 얘기는 정치라는 것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다. 뭐 그런 이렇게 것 이야기하는 같아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꼼수 부린다는 얘기 아니냐 누구를 결국. 지칭하는 것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의 문제입니다. 뭐 그러나 이미 감정들은 상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네네. 만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저희가 2달 전에 실무협의 대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당대표 분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고 사무총장을 근명간 저희가 인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실무협상단도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제가 당 대표로서 저희 최고위원들과 합의를 해야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합당 이후의 당은 철저하게 안철수 대표님과 그리고 과거에 저희 바른정당 동지들이 꿨던 꿈들까지 반영된 그런 아주 큰 범주의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아무튼 뭐 늘 그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 쪽은 당대 당으로 그렇죠. 통합해서 이름도 싹 바꾸고 새로 그렇죠. 시작하자. 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덩치의 크기가 있지 100명 넘는 쪽과 5명도 안 되는 쪽이 그렇죠. 어떻게 1대1로 곤란해하겠죠. 의석으로 보면 102명 대 3명인데 사실은 지금 이미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이건 안철수 대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 대표 외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비례대표 3명이고 사실상 비례정당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이 차기 대권 주자에 올라 있는 안철수 대표를 영입하는 정도를 예우하는 선에서 받겠지. 우리가 102석 대 3석을 수평적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해가 없다. 우리 사이에는 전혀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당면 변경을 물어보자.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처음 듣는다. 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거의 얘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또 안철수 대표도 오늘 기싸움을 걸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 합당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비대위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합당이 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호영 이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 합당을 좀 서울시장 재보선 전에 빨리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합당 얘기는 안철수 당시 후보가 먼저 꺼내놓고 당내 이 당심이 수렴되지 않았다.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의당 당원이 많지 않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수렴해도 금방 끝나는 일인데 시간을 상당히 끌어가면서 합당을 미룬 책임이 국민의당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없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해버리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몸값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 뭐 천천히 해도 되고 들어오려면 오시고 버스에 타지 않으려면 뭐 안 타셔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국민의당은 상당히 고립될 수 있는 위험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버스는 제 시간에 떠난다라고 8월에 하는 떠난다는 것이고, 거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속단하기 좀 어렵지만 네. 지켜봐야겠군요. 네,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3분기 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에 집중한 상반기와 다르게 50대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달 마무리되는 상반기 접종은 피해 최소화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한 이유인데 3분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 달 50대를 시작으로 만 18살까지 차례로 접종합니다. 특히 고3을 포함한 수험생과 초중고 교사는 여름방학 동안 접종을 마치도록 1, 2차 간격이 짧은 mRNA 백신을 접종합니다.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2분기에 백신을 맞지 못한 일부 고령층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속도전으로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언제 어느 백신이 얼만큼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발표를 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평가를 해서 성별과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백신을 세분화하여 접종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살 미만에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제한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두 번째 휴기혈전 사례도 30대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접종 위험과 이득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TTS의 발생률 정보나 치명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판단의 근거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판단한 지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접종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혹시 모를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고령층 위주로 이루어지던 백신 접종이 20, 30대 젊은 층으로 확대되면서 접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1차 누적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을 넘기면서 하반기 집단 면역 달성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9살 의무경찰 문형수 씨는 또래 동료들과 예방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이라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기다리던 백신을 맞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시민들 접촉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백신을 맞고 난 뒤에는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시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리치료사인 28살 오진화 씨도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탓에 서둘러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희 병원은 어르신들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병원이어서 저도 위험하고 환자분들도 위험하니까 되도록 빨리 접종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던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는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5일부터 이틀 동안 30살 미만 경찰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을 포함해 500명 가까이가 이곳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또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일반 예방접종이랑 느낌은 똑같았고요. 맞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은 좀 있었는데 맞고 나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빨리 접종이 완료돼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 만에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최소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는 전 국민 70% 이상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체계를 경북과 전남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새 거리두기 체계를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 미리 적용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곳 모두 가장 낮은 1단계로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해 한 달 넘게 개편안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북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실시 전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 지역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 경제는 활성화돼 경북은 소비 증가율이 7.8%에 달했고 전남은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액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만 단계를 격상하는 등 핀셋 방역 조치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 조정 등을 통해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훨씬 높고 현재도 10만 명당 0.7명, 즉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63명을 넘어 개편안에서도 2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들을 좀 더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개편안 확정에 앞서 다음 달 초까지 앞으로 남은 2, 3주 기간 동안 유행 상황과 예방접종의 효과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히 개편안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3주 동안 중간 단계를 거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는 것일까 시민들은 기대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 목소리를 홍민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를 넘어 영업할 수 없는 등 제한 조치가 적용돼 있는데 이런 조치도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체계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지 미리 들어봤습니다. 영업 제한 완화 검토 소식을 가장 반긴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밤 10시 제한이 이어진 지 300여일. 자정까지만 문을 열어도 그동안 뚝 떨어졌던 매출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풀어줘도 앞으로 한 1, 2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서서히 또 해나가야죠. 많이 죽었죠. 그래서 다 단축 영업을 하고 있어요. 카페들은 일단 상권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은 유동 인구도 좀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시 저희도 영업 시간을 연장을 할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술자리 문화가 바뀐 만큼 곧바로 매출 회복이 될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유흥업소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일부 완화됩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은 단체 회식입니다. 동료들하고 뭐 좀 친하게 이렇게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데 지금 업무 외에는 전혀 이제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이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월 1회라든지 이렇게 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회식을 안 하거나 해도 소규모로 모여 일찍 끝내는 지금이 좋다는 겁니다. 개인 시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늘어나긴 하는데 옛날만큼은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갖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저마다 기대치가 다르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해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 보름 만이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군사경찰로부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이첩받은 20비행단 공군검찰의 상부 조직입니다. 앞서 공군검찰은 고 이모 중사가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일 사건을 이첩받아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 등을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이 20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단은 또 부실 변론 의혹과 함께 이 중사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 변호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상 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단은 이와는 별개로 이 중사가 숨지기 전 소속됐던 15비행단 일부 부대원을 신상 유포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 지 15일 만에 이루어지며 한 발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육군 간부가 여러 차례 여자 부사관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사건을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학군단, 이른바 ROTC 등 초급 군 장교를 교육, 훈련시키는 육군 학생군사학교 소속 간부였던 A씨. A씨는 같은 부서에 복무하는 임관한 지 1년쯤 지난 부하인 여성 하사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면서 피해자인 B씨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며칠 뒤에는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거절하자 뒤에서 갑자기 안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날 스크린 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뒤에서 손을 잡고 앉기도 하고 한 달쯤 뒤엔 키를 재보자면서 서로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부 A씨의 행위를 강제 추행이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와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강제 추행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상관인 간부 A씨가 부하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다시 강제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부 A씨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동시에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간부 A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청하거나 둘만의 식사를 요구하는 등 업무관계 이상의 관심과 감정을 드러냈다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아래 추행 행위가 이뤄졌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국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 군의 기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부실급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육군부대에서 대대장의 갑질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사병의 아버지를 부대로 직접 불러서 협박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건의 개요를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대대장으로서는 기분이 나빠서 다른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처벌을 억지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를 불러서 협박했다. 일단 주장하는 그 골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병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징계 대상자인 병사만 혼자 걸어가는데 대대장이 경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최고 그 상급자가 선임이 경례를 하는 거죠, 대표로.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그렇게 경례를 받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병사에게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병사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간부 보고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중대장에게 징계를 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진술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진술대로 다 시인하지 않으면 대상간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철진한 가호들은 1월 달에 있었던 뭐 그 생활관에서 뭐 당직 안 서고 30분간 잔 것부터 뒤집어내서 예. 심지어는 소대장하고 면담한 거를 간부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업무 시간 이후에 공중전화 사용한 걸 가지고 이제 지시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억지로 이제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내린 것이죠. 예. 지금 군인권센터로 이게 탄원이 들어온 겁니까? 예,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 문제는 이 병사가 군기교육대를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죄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 형법에서 무고죄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휘권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병사 한 명을 이제 괴롭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질을 넘어선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소대장 같으면 부대원들을 다 면담을 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일일이 다독이면서 물어보고 딱 그걸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소대장에 대한 협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식의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항고를 하려고 했더니 부대 측에서는 이걸 못하게 막고 했다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금요일 날 이제 이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려고 적어서 갔더니 뭐 간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 간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고권 행사는요 즉시 그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받아서 그것을 그 항고장을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게 있고요. 주말이 지나서 가져가니까는 글자 수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글자 수를 200~300자로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보면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본인의 방어권적인 기본권은 글자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이제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해당 부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장이 와서 좀 따질 게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갔다고 지금 제보가 된 것 같은데. 좀 엽기적인데요. 사실은 아버님을 불러서 뭐라 그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부대에 불러들여서 대상간 모욕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겁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SNS에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을 계속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우시면서 뭐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각서라도 써드려야 되냐라고 하니까 각서라도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려고 하니까 또 쓰지 말라고 하면서 뭐 약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이 얼버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병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님을 불러서 대대장이 훈계하고 뭐라 그러고 겁박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협박죄 여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군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설명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대 21사단인가요? 그쪽의 입장은 뭐라 그럽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현재 사단 감찰부와 군단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는 이제 그 변호사 이제 법률 지원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징계 항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혐의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것도 있지만 위법한 대대장에 대한 법률적인 그 고소나 고발 또는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잘못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육군 얘기고 공군으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오늘 공군본부 법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부실하게 변론을 했다는 국선 변호인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죠. 저희가 사건 초기 말씀드렸듯이 군 검찰단이 지금 압수수색을 되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는 뭐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예를 들면 인사개통에서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 법무지휘 라인에 개통에 뭐가 있었는지 다 검토해야 되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경찰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계속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공군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인권 아래센터만 또 국선 변호사가 있는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오늘 마지못해서 그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쉬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군 법무실장이 공군의 법무병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원스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수사를 어떻게 지휘하고 장관의 엄정 수사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핸드폰이나 통화 통신 기록 내역 그리고 유무선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게 다 필요한데요.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면 저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고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난 거나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군의 인권 의식 자체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역시 매뉴얼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쇄신돼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부탁 아웃행위, 비군사 범죄는요. 이제는 우리 민간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을 군사법 체계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문민 통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문흥식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해서는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압수수색했습니까? 압수수색은 전산실과 안전관리 담당 부서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 그리고 광주 동구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건물 붕괴와 관련한 압수수색 장소는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부인했습니다. 철거공사 제하도에 관해서는 한솔 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제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제하도의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솔 기업에서 백솔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20억 원의 행방을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사업 전반과 미국으로 간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를 불러 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문 전 회장의 철거업체에 있다가 문 회장을 따라 구속 부상자 외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 돈 누가 준 거예요? 당신이 준 거야?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문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고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함에 따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대형 참사가 벌어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철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를 할 때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긴 하지만 공사장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비상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철거 계획서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안 계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체 난이도를 따져 위험성이 큰 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하도록 한 겁니다. 또 신고 절차가 없었던 해체 공사에도 착공 신고를 의무화해 감리 계약 준수 등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체 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제거와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체 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참사 원인도 명확하게 따져 추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이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는 또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듭을 풀어야 할 이사장은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한 김자양 PD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직원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됐다가 다시 와서 일한다. 아마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효익 이사장이 기관의 행정 책임자인데 오히려 단식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왜 단식을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김 이사장이 단식에 들어간 건 지난 14일부터입니다.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건데요. 예. 김 이사장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단본부 1층에서 단식 농성을 했고 바로 맞은편에선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파업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장이 단식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김 이사장은 개의치 않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이제 사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일이 악화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그러던 김 이사장이 오늘부터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고객센터 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귀하기로,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겉으로는 상황이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600여 명이고요. 이 가운데 970여 명이 파업 중입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당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공공부문 직접 고용에 해당하는데도 고용 전환 논의를 공단 측이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단 측이 협의회를 열어 직접 고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24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 측이 타당성 검토에 미진하고 협의회에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다시 총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파업을 하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민간 회사 사람이 공단 쪽에다가 직접 고용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나라고 했지만 두 차례 파업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법적인 근거 같은 게 분명히 있는 모양이에요. 네, 고객센터 노조는 2017년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공단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핵심은 상시 지속적 업무냐, 또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냐는 겁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관련 업무가 추가된 만큼 자신들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6년간 복무를 한 상담사 노조입니다. 저희는 모든 안내가 민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안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감 정보에 관해서 사적인 책임, 즉 외주 업체나 혹은 개인적인 상담사한테 책임 지우는 것보다는 공단이 직접 공적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체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기업의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민간 위탁 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크게 1, 2, 3단계로 기간제 파견 용역은 1에서 2단계, 민간 위탁은 3단계입니다. 즉 민간 위탁에 속해 있는 직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냐 또는 정년을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이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용역 근로자나 용역 회사나 민간 위탁 업체와의 계약 자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근무를 하는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또 안 된다고 한단 말이죠. 조합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현재 건보공단 노조 측이 고객센터 노조 파업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간 저희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가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단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자 채용 공정성 훼손이고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 등인데요. 이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하는 일은 그대로여서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없고 정규직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고용이 된다고 해서 일반 직군, 일반 행정직군이나 장기형 직군으로 직군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담 직군으로 해서 따로 별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리를 저희가 뺏는 것도 아니고 월급 같은 경우에 따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그분들 월급에 영향을 줄 일도 없고. 예,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논란과 좀 비슷한 면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문제도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좀 해법은 없을까요?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가 그 목적입니다. 올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를 보면 853개 기간 19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목표의 97%가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1단계 비정규직이고요. 3단계 민간 위탁의 방식의 경우 협의체 등 내부 협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보니 기간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3단계 같은 민간 위탁은 이제 자율적으로 직접 고용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전환 범위라든지 뭐 전환을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직접 고용을 할 거냐 또는 자회사를 할 거냐, 뭐 3단계보다는 1단계의 기준이 좀 엄격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접 고용 여부를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요. 매번 공공기관들이 다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갈등을 양산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규직 전환의 원칙과 범위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네.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뭐 방법을 찾으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4대 보험기관 중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센터 직원들이 직영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독일의 제약사 큐어백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생산 허브로서 한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기마대 호의를 받으며 마드리드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환대 속에 2박 3일 동안의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마드리드 시청을 찾은 문 대통령은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시장에게 행운의 황금 열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어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 국빈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코로나 극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 초기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에 앞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제약사 큐어백의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백신 생산 거점으로 우선 고려해달라고 당부하며 큐어백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인프라가 결합하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큐어백 측도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백신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제 제가 G7 정상회의 해외 순방 소식이 언론에서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가면 그 소식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는지도 안내를 해야지 성의 없이 그냥 끝내냐,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면 있습니다. 청와대 가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는 좀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 브리핑, KTV 국민방송도 역시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유튜브가 잘 돼 있습니다. 이건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온라인 유튜브에서 이미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 외에 이번에는 정말 기성 언론들을 압도하면서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전하는 유럽 현지에 있는 개인 유튜버들, 그리고 국내의 외신 전문 유튜버들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세어버스 비엔나라고 하는 것은 비엔나 여행 가이드 유튜버인데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는데 고고 스페인, 본래 스페인 쪽에 어떤 여행이라든가 스페인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이번에는 아주 G7 이후에 국빈 방문을 생방송 라이브 중계까지 몇 시간씩 하면서 대단한 활약을 했고, 이 둘은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유튜버입니다. 구네스북, 깡통튜브, 정말 날카로운 분석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번 G7과 정상 방문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했습니다. 국제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전하는 구네스북, 그다음에 깡통튜브는 G7 영상물이 조회수가 무려 60만 회, 75만 회까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도착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96만 회, 이거는 KTV 국민방송입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유튜브는 16만 회, 세이버스 오스트리아는 22만 회, 그리고 고고 스페인은 스페인 도착 장면인데 10만 회, 그리고 KBS가 1.3만, MBC가 1.1만, 그리고 YTN이 한 12만, 11만 정도였습니다. 미디어 벙커 등 국내 시사 유튜브 채널들도 평소에 몇만이던 조회수가 해외 순방 소식에는 20만, 30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국내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문 대통령, 그런데 기사 사진은 주로 패셔니스타 왕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G7에 가서는 겉돌고 오스트리아, 스페인에 가서는 헛다리하고,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정상일까? 오늘은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군인권센터를 연결했었는데 2991님이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부르다니요. 지금 군대가 과연 국민의 군대입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6192님. 군 재판을 지휘관 휘하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사에서 소송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내일 새 거리두기 방안 발표된다고 소식 전해드렸죠. 9330님.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일상 회복 기대가 높은 만큼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역대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서 아랍에미리트에 졌고 예선전 무패 기록은 깨졌지만 와일드카드로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선물 받은 듯 기쁘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